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오늘 주가가 장중에 38,25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좀 살짝 있으면서 38,000원 좀 하이하면서 마쳤습니다. 자, 장중에 JP모건 쪽에서는 20만 주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재돌파 기운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자이 관련해서 랩미바에서 허가 이후에 이제 질문 관련되는 부분이 카톡방에서도 좀 있으셔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이제 추가로 빠지지 않으면서 좀 버텨내었고, 어제 오늘 일단 3일 연속 양봉으로 오늘 좀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제 내일이죠. 내일까지 39,600원대의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시 안착을 시켜 놓으면 강한 흐름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못하면 옆으로 이제 플랫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 말씀을 아침에도 좀 해드렸는데요. 자, 6월달 7월달 재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지키면서 계속 이제 흐름들, 그래서 내일의 주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조지표상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조금 장중에는 넘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지키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빠져서 0.53. 그리고 JP모간 쪽에서 오후까지 계속 일단 순매수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누적 순매수가 20만 주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하고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에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4.18%로 주는 어떤 모습을 좀 일단은 보였죠. 그래서 수급상의 어떤 견조함이 일단 이제 HLB뿐만 아니라 뭐 생명이라든지 나머지 종목은 이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HLB의 내일의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이 36,000원, 37,000원대를 넘어가서 일단은 37,000원 윗단에서 이제 계속 놀았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좀 더 좀 희망적이었으면 한 38,000원 위에서 논다면 바로 이제 39,600원은 내일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어떤 가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조금 이제 힘이 좀 못했고, 시간에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빠졌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뭐 특별한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언론에서 이제 기존에 다뤘던 부분들을 좀 짜집기 해서 나왔던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보면 어제 나왔던 이제 생명과학이 HLB 지분을 이제 늘렸다는 모습들, 요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임상과 이제 신약 승인 승천까지 항암제 라인에서 장기간 이렇게 개발 과정과 최종 상업화까지 하고 있는 HLB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뚝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이제 자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중간 단계에서 한 1, 2상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보통 하는데 끝까지 가겠다. 자, 리보세라님은 이제 표적항암제가 한참 이제 각광을 받았던 2000년도 초반에 이 폴첸이라고 하는 암제네 수석 연구원이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HLB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후에 지분도 늘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100% 자회사로 이제 편입하면서 이제 자산을 하면서 이제 상업화에 거의 이제 가까이 와 있는 어떤 단계지요. 결국은 이제 임상의 어떤 데이터가 임상 프로토콜 대비해서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게 OS 값하고 PFS 값도 많이 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OS 값은 이제 특히나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치료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기존으로 이제 사망하는 것까지 포함된 이제 OS 값이니까 과거에는 항암제 하면 1차 지표가 OS 값이 거의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제 의료진들의 어떤 생각들이 좀 반영되면서 진성의 어떤 이제 그 생존 기간은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의 어떤 개념 PFS 값도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이제 연장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에자이의 렘미바 같은 경우는 OS 값은 비혈등 수준입니다만 이 ORR이라든지 PFS 값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 2018년도에 승인할 때 상당히 뭐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었고요. 자,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위암 때 이제 ND 신청을 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회사가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이미 뭐 작년에 프리 ND에서도 신청에 문제가 없었고 데이터 값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어떤 ND 진출 이후에 상업화까지 병행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계속 이제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허가가 승인된다면 바이오갭이 자체적으로 임상 과정을 모두 마치고 허가받는 첫 번째 항암 신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이 관점에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부분들은 단순히 HLB 주가뿐만 아니라 국내 이 바이오의 어떤 수급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자이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리포팅 툴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에자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상업화되어서 실제로 지금 그 팔리고 있는 게 최근에 어떤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2018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렘비마가 보시게 되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22년도 기준이죠. 2021년도 대비해서 50% 증가해서 거의 이제 원화로 따지면 2조가 넘으니까 블랙버스터죠. 블록버스터인데 뭐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거의 렘미바의 어떤 이제 매출액을 5조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상당히 크게 보고 전체 어떤 매출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들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것도 이제 항암제입니다. 예, 할로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이성 유방암 쪽에서 들어가는데 여기도 1조 정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여기는 이제 항요법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파이곰파라하고 이제 네이비고하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본래 이제 에자이가 그 2010년도부터 이제 항암제 라인을 본격화했고 본래 좀 강한 쪽이 이제 CNS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작년도에도 주가가 뭐 급등할 때요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에 잡히고 있는 이 파이콤자 같은 경우에는 내전증 치료제입니다. 국내로 보면 이제 SK 쪽에 이제 SK 그 바이오팜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파이프라인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면증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상태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자이 주가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에자이가 2015년도에 지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수준 자체가 좀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있죠. 이 지금도 이제 시가총액을 따지면 한 뭐 30조 정도의 육박할 정도의 어떤 흐름들 한 25조 정도 이렇게 20조 중반 정도 이렇게 흐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제 항암제 라인을 하면서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죠. 이 램리바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선암으로 먼저 이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때 이제 저점 대비해서 이걸 보게 되면 거의 더블 정도가 올라갔고요. 2010년도 대비해 보면 거의 한 3배 정도의 증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시가총액이 AJI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가 안 됐거든요. 요 밑단에 있던 어름들이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 정도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한 대여섯 배. 근데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최고점이었을 때는 뭐 30조도 좀 넘어갔던 어떤 흐름이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을 했는데 항암제 개발의 성공 이후에 특히나 말씀을 드렸던 램바티닙 이후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승인 이후에 계속 올라갔던 게 아니라 좀 기대가 있다가 또 빠졌다가 또 승인 받고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어떤 변동성을 내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과거에는 이제 아파팀이라고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리보세라민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학회에서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 중에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교를 한 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한번 찾아보면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선택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억제하는 베제프가 이제 1, 2, 3 이게 수용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베제프 수용체 중에서 2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설명을 잘 못해드리는데 굉장히 일단은 많이 있더라. 그만큼 이 간 세포암 쪽은 이제 혈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복합 기전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일 표적 말고 이제 여러 이제 복합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형태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보세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형태로 베제프2를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비교하면 이제 여기에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항체 치료제 형태로 이제 타켓을 하는 여기는 이제 밖에서 이제 블락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넥사바 같은 경우에도 소라페닌 같은 경우에는 단일이 멀티 기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타켓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미바 같은 경우에도 이 베제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멀티 기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이제 베제프2 타켓으로 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아바스틴은 여러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간암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고요. 이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니까 지금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넥사바 같은 경우에도 1조 대까지 있다가 2018년도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특허 만료로 이제 줄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쪽 기준으로 봐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만약에 상업화를 한다라고 하면 한 3천억대 정도 수준의 어떤 이 연매출 정도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몇 년 후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생성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베제프 같은 경우는 수용체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리간드 같은 경우에도 A, B, C, D, E 기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좀 더 이제 이게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생혈관 증식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어떤 타켓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간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 사망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근데 환자 수가 증가되어서 이 약값 관련되는 부분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 리보세라님이 이제 경제성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이제 계속 이게 증가될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한 13%로 계속 이제 미국 쪽에서는 C형 바이러스형 이 간세포암 환자가 늘어나고 중국 쪽에서는 본래 이제 뭐 B형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신치료 관점에서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추천되고 있는 것은 이 항체 치료제 그 로슈의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도마다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왔습니다. 본래 이제 과거에는 티로신 키나제 억제가 있었을 때는 초기에는 소라페님, 그다음 렘바틴이 나왔을 때는 렘바틴이 하다가 이제 신약이 나오면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던 부분이 기존보다는 이제 이 데이터 값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지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지금 실전의 치료 의료진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면역관문 억제제들은 이제 일단 반응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간암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치료제인데 이게 표적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간암의 어떤 특성상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특징이 이제 내성이 발생하는 거죠.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써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이제 2020년 이후부터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간암은 이제 재발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리보세란인과 캄넬리주맘의 조합은 이런 관점에서 실제 의료진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차원이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자 내일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기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저녁에 또 봐가지고 영상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